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네, 4월 9일 벌써 4월에 상순이 지나가네요. 4월 9일 토요일 아침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된 각도기 박상준입니다. 자,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됐느냐 딱 한 번의 맵으로 딱 한 번 보여드리면 항상 이렇게 긋죠. 기술주 안 좋은 거꾸로 걷구나. 이렇게 긋죠. 이렇게 그어서 기술주 안 좋은 날은 왼쪽 위에가 벌겋고 기술주 좋은 날은 왼쪽 위에가 파랗고 하는데 오늘 또 여지없이 이렇게 기술주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것만 판세를 보면 무슨 일이 벌어졌다? 뭔가 기술주들이 조금 안 좋은 상황들이 벌어졌으면 금리 쪽이 어떻게 됐을까? 라고 상상할 수 있죠. 우리는 금리가 좀 올랐겠구나. 옷이 오늘 좀 굉장히 타이트하죠.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각오를 보여드리려고 제가 옛날에 이 옷이 딱 맞고 제 몸매가 이 옷에 맞는 몸매였어요. 몇 년 전에. 근데 어느 날 다시 꺼내 입어보니까 이렇게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해 10월달에 이 옷이 작아 보이지 않게 쫙 몸을 줄여서 몸무게는 별로 많이 안 줄 거야. 쫙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여러분들 눈이 오늘 조금 불편하실 때 좀 참으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도 운동하러 나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 앞에 각오를 다지기 위해서 내가 이 쪽팔림을 무릅쓰고 작은 옷을 입고 여러분 앞에 오늘 섰습니다. 더워. 자, 오늘 미국 국채가 또다시 추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을 한마디로 요약해보면 세상은 서로 물고 물리며 톱니바퀴처럼 돌아간다 라고 오늘 한마디로 요약했습니다. 세상은 물고 물리며 톱니바퀴처럼 돌아간다. 자, 인플레이션은 금리를 상승시키고 금리는 시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게 오늘의 시장 흐름을 전반적으로 얘기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앞서 미국 시장 흐름을 핀비즈닷컴 S&P 500 맵으로 봤는데 보니까 기술주들이 떨어졌고 벅셔 해서웨이 보셨어요? 벅셔 해서웨이 요거 파랗죠. 벅셔 해서웨이는 사상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여러분. 사상 최고가를 찍었고 기술주들은 계속 떨어졌고 호재를 발생시킨 테슬라는 무려 3%나 빠졌습니다. 굉장히 많은 호재가 있었음에도 3%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평균치보다 조금 높게 형성된 기업들은 이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상당히 열의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오늘 보여줬죠. 왜냐? 호재를 발생시켰음에도 주가가 빠진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내용들을 오늘 하나하나 살펴보죠. 10년물 국채금리가 2.7이 갔습니다. 2.704%예요. 드디어 2.7까지 갔고요. 장중에 2.73을 찍어주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채권 시장 참가자들 입장에서 보유 편향적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제 채권 시장 가격 너무 싸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옆에서 제3자 나도 당해본 아마 채권 시장보다 훨씬 많이 당해본 주식시장에서 채권이 지금 당하고 있는 꼴을 한 100번은 넘게 당해본 제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피를 토할 때까지 약간의 공간이 더 남아있겠구나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피토하는 상황들이 왔고 2.7% 10년물 2.7% 그냥 이제는 캐리를 따먹으로 들어가도 가능한 영역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물론 더 한 3%까지 올라갈 수 있겠죠. 3%, 3.5%까지도 올라갈 수 있겠는데 이 정도면 특별히 5년물 같은 경우는요. 5년물은 2.75%예요. 2.75%. 자, 이 정도면 2.75 받을 수도 있겠는걸? 조금 보수적인 분들은 5년짜리 국채가 이 정도니까 완전 안전한 국채가 2.75%니까 은행 예금 5년짜리가 만약에 나온다면 3% 초반 정도 나오니까 오케이 할 수도 있어 라는 우리 모든 걸 상식적으로 생각하시자고요. 상식적으로. 근데 물론 상식도 변해요. 옛날에는 10%씩 금리를 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5% 옛날에 5% 3% 준다고? 미쳤어? 그걸 내가 왜 가입해?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또 저금리 기조를 우리가 한 10년 넘게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장에서 제 판단에는. 제 생각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서부터는 금리가 추가적으로 더 튀면 채권 시장이 매수를 해도 되는 국면이 조금씩 생기는구나. 그러면 이제 아마 저희의 이제 우리의 많은 시뮬레이션 경험치를 저쪽에다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지금부터 채권 시장 참가자들의 생각은 굉장히 부정적인 것 일색으로 나올 수도 있죠. 그럼 바로 그 시점부터는 채권을 사셔도 되는 그런 국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듭니다. 근데 어쨌든 얼마나 많이 얘네들이 금리가 빠졌냐면 주초에 보면은 한 2.3%대 후반에서도 놀았어요. 얘네가. 그러니까 거의 40bp 수준의 그 금리가 상승 0.4% 엄청 많이 움직였고요. 2019년 3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2년물은 2.515%로 끝났고 30년물은 2.72%, 아까 말씀드린 5년물은 2.755%에서 끝났습니다. 지난주 그 5세시를 기준점으로 하는데요, 채권은. 그래서 바뀌죠. 제가 그래서 요거 뒤에 말해가지고 토요일날 실수하고 막 그랬었는데, 지난주 금요일 5세시 기준 대비로는 어떻게 10년물이 33.8bp 상승을 했고, 30년물은 33.1bp, 2년물은 9.19bp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년물, 30년물은 30bp 0.3% 이상 올랐고, 얘네는 0.1%도 못 올랐죠, 2년물은. 그러다 보니까 역전되었던 게 이렇게 벌어지면서 이걸 스테이프닝이라고 그러고, 붙은 건 뭐? 플래트닝. 왜 꼭 영어를 쓰지? 이거 한국말로 쓰면 안 되나? 너무 편하잖아. 평탄화, 고각화, 각도화, 고각화, 뭐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어요. 누가 좋은 말 좀, 평탄화는 바로 받아들이는데, 각이 커졌다? 각이 벌어졌다? 고각화. 네. 자, 원자재 가격도 상승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과연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궁금한데, 이제 다음 주에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나오는데, 지난달보다는 더 높게 나올 거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유가도 고공행진을 했고, 보시면은 니켈 가격도 많이 떨어진 것 같지만, 그때 잠깐 거래를 멈추고 이렇게 했을 때보다 급하게 이렇게 떨어지긴 했지만, 그 다음에 뭐 떨어진 게 아니에요, 추가로. 그렇고 모든 가격들이 지금 현재 그런 흔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니켈 가격이 오늘 또 추가로 2.6% 올랐고요. 많이 올랐죠. 알루미늄 0.7% 올랐고, 팔라듐은 8.99%나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상황들이 쉽게 끝나지 않을 거예요. 옛날에 5차 평화회담하고 하면 이제 곧 끝나나 했는데, 이제는 물 건너 갔는데 사람들의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전쟁하면 안 돼요. 남의 일처럼 한다니까, 다른 나라들이. 누가 제일처럼 해줘. 그런데 당사자들은 또 오늘 비극적인 뉴스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조건 전쟁은 악이다, 맨날 그러는 거예요. 무조건 전쟁은 악이다. 누가 좋네 나쁘, 그냥 전쟁은 악이에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있는 이번에 이렇게 희생을 당한 사람들 중에 세상의 미래와 인류의 미래를 증진시킬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분명히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요. 네. 그거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 금 가격이 오랜만에 상승했어요. 이거 아주 재미난 대목인데요. 금 가격이 상승했다는 거. 기술주들이 이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하락을 했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계속 나타나고 금리 상승이 계속 겹치자 기술주들의 성향이 아주 안 좋아졌잖아요, 상황이. 그런데 비트코인이 그동안에 금을 대체하는 흐름들은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현장에서 눈에 보였기 때문에 뭐 논리적이고 학문적인 게 아니고 그냥 그래 왔던 거죠, 분명히. 왜냐하면 이 정도의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예전에 2,000불을 찍었던 금값이 지금 비철금속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데, 어떻게 금 가격이 과거 2년 전 대비 가격이 고점을 못 돌파하고 있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디지털 금이라고 하는 비트코인이 금을 대체했다라고 보는 거 크게 틀리지 않아요. 분명히 그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기술주들이 하락하고 인플레이션 심하고 금리 상승이 많이 계속해서 일어나자 디지털 금은 금리 인상과 기술주 하락에 상당히 취약하거나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듯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또 추가로 빠지면서
42,000불대까지 45,000불까지 했었잖아요. 이게 지금 42,000불대까지 지금 떨어졌고 지금 보면 42,200불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니까 금값이 올라요. 예. 금값이 오르는 재미난 현상이 벌어지죠. 금값이 이제 1948, 그래서 1950까지는 올라왔습니다. 만약에 금리 인상되고 기술주들이 빌빌거리는데 비트코인이 그래서 같이 못 가고 금이 계속 올라간다면 이 추세를 시장이 제대로 인식하기 시작하면 금 가격 상승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질 수도 있겠죠. 그런 가정은 충분히 합리적인 가정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고요. 자, 농산물 가격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농산물 가격이 오히려 올해 인플레이션의 가장 위협적인 요인으로 점차 다가오고 있다고 보여지네요. 지난번에 한 달 반 전에 오셔서 우리 윤석청 평론가가 유가보다는 에그리플레이션 이런 농산물 가격이 걱정이다라고 했는데 진짜 그게 현실화되고 있네요. 곧 그분도 한번 다시 불러서 대담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미국 소매 가격이 2.9% 또 올랐고요. 옥수수 1.4%, 미국 대두 가격도 2.68% 올랐습니다. 굉장히 많이 오른 거예요. 오른 상태에서 2%씩 또 올랐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고, 유가도 다시 반등했습니다. 유가가 96달러 가던 게 다시 97.84달러로 갔는데요. 이게 상당히 강했다라고 느껴지는 이유는 중국의 셧다운이 여전하고 상하이라는 주요한 경제 도시가 셧다운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전 같았으면 유가가 여기까지 이렇게 상승할 수 있을까? 아닐 것 같은데 라고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등을 성공했다라는 건 수요 공급이 뭐가 안 맞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전략 비축률을 그렇게 방출하는 것도 그렇고요. 죄송합니다. 정작 비축률을 그렇게 많이 방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 이거는 공급과 수요에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수요가 상당히 살아있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현재 유가는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네, 달러 가치는 어제 저녁에 이미 100을 돌파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폭 거기보다는 숨고르기를 했습니다만 그 근처에요. 99.84를 지금 기록하고 있고, 오늘은 그 달러 강세에는 엔화 약세가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엔화가 124.33까지 환이 오르면서 가치는 떨어지는 엔화 가치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어느 정도 하락했는지는 우리 원엔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죠. 원엔 100엔당 988.65엔으로 이제 990도 깨고 내려오는 그런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달러 원은 1229원, 위안은 6.368로 상대적으로는 잘 버텨요. 얘네들 지금 셧다운하고 많이 안 좋고 뭐 등등등등등 감안해 보면 그 다음에 최근에 채권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고 외화 유출도 꽤 많았거든요. 2천억 달러인가? 하여튼 굉장히 큰 폭의 외화가 유출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그 위안화는 잘 지키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일본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말씀드렸지만 하루 이틀짜리, 한 달, 두 달짜리로는 평가할 수 없습니다만 이번 엔화 약세를 과연 어떻게 읽어야 되나. 단기적으로는 한국 경쟁업체들과의 경쟁에서 일본이 유리한 국면, 즉 수출 가격을 낮게 팔아도 되는 그런 상황들이 오기 때문에 훨씬 더 수출의 경상이나 무역수지 흑자 쪽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아주 장기적으로는 도대체 이건 무슨 말을 하는 건가? 드디어 일본이 초강국의 입장에서부터 강국으로 내려오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하는 의혹을 아니 가질 수 없는 현재의 상황이다라는 생각을 다시 해보고요. 유럽은 러시아 석탄 제재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달러 대비 유로의 강세 요인으로는 아직 그렇게 썩 보이지는 않고요. 유로 달러 1.087을 기록했습니다. 유로가 강세로 못 가는 하나의 이유가 또 남았는데요. 프랑스 대선이 곧 있다고 합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마리 르펜, 극우 정당의 대표시죠. 이 마리 르펜이 그 오차 범위 한도 안까지 지금 마크롱 대통령을 쫓아왔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선 가능성까지는 보지는 않고 있으나 어쨌든 1차 투표를 넘어서 2차 투표까지 가게 될 때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논의 뉴스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합니다.
인플레이션이 과연 어디까지 갈까요? 다음 주에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되는데 지금 예상이 8% 넘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7.9%였으니까 뭐 8% 넘길 수 있는 상황이죠. 근원 CPI도 전년 대비 6.4%가 높게 나왔기 때문에 만약 이번에 8% 높게 나오면 6월 달에 50pp 합니까? 아마도. 5월 달에 50pp는 이제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끝났어. 이건 다 반영도 됐고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6월 달에 50pp 아직도 긴가민가 한데 만약에 이번에 CPI 8% 넘어가면 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바뀔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시장에서 이것을 녹이는 과정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오늘 되게 재미난 게 말이죠. 제가 지수 같은 걸 잘 안 말씀드리니까 죄송한데 지수가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지수가 S&P는 조금밖에 안 떨어졌고 다우는 오히려 올랐어요. 오늘 다우존스 지수는 0.4% 올라서 34,721이고 S&P는 0.27%밖에 안 빠졌습니다. 4,488인데 나스닥이 1.34% 기술주들이 많이 빠진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확실히 기술주들이 금리 인상이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좀 열의에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줬고요. 자, 러시아 제재도 있습니다. 러시아산 석탄 수입을 유럽 연합이 금지하겠다 해서 5차 대러시아 제재를 부과했는데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러시아 선박의 EU 항구 입항이 금지되고요. 제트 연료, 양자 컴퓨터, 첨단 반도체, 고성능 전자기기, 소프트웨어 등의 러시아 수출이 금지됩니다. 시멘트, 고무 제품, 목재, 비료, 해산물, 주류 등을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석탄 수입 금지로 인해서 석탄 수출량의 4분의 1이 러시아는 영향을 받을 것이고 금액으로는 약 80억 유로, 한국 돈으로 10조 7천억 달러 수준의 수출 물량을 잃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원유 수입 금지는 얘기 안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의존도가 높아서 원유 수입 금지까지는 얘기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러시아 우크라 침공 전쟁 관련해서 소식을 전해드리면 아주 아까 비참한 비극적인 일이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돈바스 지역의 한 기차역에 미사일 공격이 가해졌고요. 어린이를 포함해서 최소 50명이 사망하고 300명이 부상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일 공격에 의한 민간인 피해 규모로는 지난 24일 2월 24일 개전 이후 최악의 참사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네, 기업 소식이요. 테슬라가 텍사스 이게 이름이 그렇게 명명된 게 맞죠? 로데오 공장? 멋져요. 그 공장 관련해서 이제 쉽게 말하면 공장 개장 환영식 같은 거를 했는데요. 사이버 트럭이 내년에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호재다. 올해 왜 안 나와가 아니라 내년에만 나와도 호재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호재로 인식을 못했고요. 사이버 트럭이 나온다는 건 드디어 4680 배터리를 아마 쓸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미 모델 Y나 뭐 어딘지 쓰여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몇 대가 될 거냐가 가장 중요한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배터리 뭐라 그래요? 기가 팩토리인가? 그거 만든다고 했는데 텍사스에 그거 최대 규모로 만든다고 했고 드디어 자체 공장에서 만든 배터리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처음에 램프업 되고 완전히 생산 수율까지 올리기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초반에는 적용 대수가 엄청나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건 어쩔 수 없고요. 그건 기술적으로 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빠른 속도로 그걸 채용을 할 수 있는지가 상당히 관건이다라고 보여주고요. 지금 파나소닉 24년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늦다. 왜 24년이냐. 올해 연말이나 23년 초는 될 것 같다. 가야지 되는 거 아니냐. 그동안에 얘기했던 게 벌써 몇 년인데. 생각보다 파나소닉은 늦었는데, 이 건에서 제일 놀라운 사실은, 이게 만약에 텍사스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4680이라면 그건 좀 놀라운 일이고요. 왜 놀라우냐면 2차 전지 업체들이 조금 모멘텀을 잃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세계 2차 전지 업체들이 모멘텀을 좀 잃게 되죠. 오히려 LFP 만드는 진영은 뭐 영향을 덜 받을 수도 있지만 3원계 배터리 쪽은 영향을 좀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뉴스는 배터리 업체한테는 상당히 큰 악재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제가 4680은 생각보다 왜 아직도 안 나와라는
물론 이제 기술자들 말씀으로는 열 처리가 이게 안 된다. 한국의 기술자들은 그거 불가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지만 탭리스로 그 기술을 해놓은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양산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이고, 100만 셀은 예전부터 만들어 놓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게 몇 대에 적용되냐면 1000대예요. 1000대 적용인데, 그걸 가지고 만들어서 다 됐다라고 얘기하는 건 조금 1000대 만들어 놓고 하는 거는 리비안이 정상화됐다라고 얘기하는 거나 똑같은 개념이니까 그건 아닌 거고, 몇만 대는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과연 그 연간으로 4680 셀을 사용한 자동차를 얼마나 만드는지는 관건인데, 그게 더 중요한 거는 텍사스에서 나오는, 즉 자체 공장에서 나오는 4680 셀이냐, 아니면은 파나소닉이나 이런 다른 쪽에서 만들어주는 셀이냐의 관건인데, 파나소닉은 얘기를 안 했으니까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추정해 보면 자체 공장인데, 자체 공장에서 나오면 한국이라 다른 2차 전지 셀 업체들, 그 완성 건전지 만드는 그 회사들, 건전지, 무식해 보인다. 하여튼 건전지 만드는 그 회사들이 한테는 상당히 나쁜 뉴스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아마도 당연하게도 4680은 사이버 트럭용으로 만들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다른 거를 만들더라도 일반용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스포츠 모드가 없는, 퍼포먼스나 스포츠 모드가 없는 그런 모델에만 사용하게 될 거예요. 열처리 문제 때문에 그렇죠.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겨울에 옷을 여러 겹 입고 운동을 했는데 몸에서 열이 안 나게 하는 것과 동일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배터리가 두꺼워지면 두꺼워질수록 열처리가 쉽지 않은데, 그 열처리를 템리스로 지금 처리를 했다라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처리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4680을 예를 들어 이게 어마어마하게 거리를 뿜어줄 수 있으니, 거리 증진의 효과가 있으니 그 고급 모델에 쓰여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거는 역시나 열 관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스탠다드 모델 쪽으로 집중이 될 가능성은 뭐 자연스럽게 기술적으로 보면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빵 하고 에너지 출력이 되면 열이 나서 갑자기 100km까지 3초에 도달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열을 빵 발산하는 거라서 어렵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렇지 않고 사이버 트럭처럼 100km까지 올리는데 시간이 늦어도 누가 트럭을 빨리 올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거에는 굉장히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리가 중요하고 속도는 중요하지 않은 차들에게 우선 적용이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가장 큰 역대 자동차 공장이 생겼다. 그리고 일괄 생산 체제를 다 모았다. 그래서 이 흐름도를 잘 맞췄다. 굉장히 호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3% 빠졌는데요. 궁금해 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호재와 악재가 같이 섞여 있어요. 사실은 텍사스 공장은 지금 당장 10만, 월 5만 대, 10만 대 만들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상하이 공장은 월 10만 대 만들어줄 수 있는 공장이잖아요. 10만 대 가까이. 거기가 셧다운이죠. 상하이 공장 한 달만 쉬어도 연간 생산 인도 대수가 흠집이 납니다. 상하이 공장 한 달만 쉬어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호재가 떴지만 악재가 실질적으로 보면 악재가 더 커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숫자 계산을 할 것이고, 연말 인도 대수와 거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이익을 낼 것이고, 그게 전년 대비 이익 증가 규모가 얼마가 될 것이냐는 숫자 계산을 할 건데, 텍사스가 기여할 부분보다 상하이가 빼먹을 부분이 더 지금 현재 많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호재 악재가 섞여 있는데, 그러나 오늘은 이런 정도의 호재면 주가가 올랐어야 되는데 왜 빠졌느냐? 그거는 금리 때문에 그렇다. 네, 금리가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기술주들에 대한 시각이 나빠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정리하시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금리가 2% 이상까지 올라가게 되면 기술주들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는 고민의 상황이고, 그런 큰 고민 상황 가운데 모든 기술주들은, 이건 빅테크도 마찬가지니까요. 빅테크 중에 밸류에이션이 높은 것들은 마찬가지니까 이 모든 기술주들이 그 영향 가운데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리비안 루시드도 각각 2.9% 빠지면서 이러한 논리들이 아마 타당할 것이다라는 거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빈후드가 골드만삭스의 매도 투자 의견에 하락 마감을 했고요. 반도체 주식들이 하반기 수요 악화 전망 나오면서 추가 하락했습니다. 엔비디아가 4.5%,
AMD가 2.6% 등 반도체 주요 기업들의 추가 하락이 나타났는데요. 하반기에 반도체 적체는 풀릴 것이지만 수요도 같이 떨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반도체 투심이 악화됐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상당히 좋지 않게 계속 떨어지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나마 많이 떨어졌어. 2.4% 빠졌으니까 뭐 반도체 주식들 많이 빠졌겠죠. 트위터 3.75% 떨어졌고요. 에너지 기업들은 급등했습니다. 옥시덴탈 7.1% 올랐고요. 코테라 에너지 7.3% 올랐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가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흐름, 종가 기준으로도 최고치, 장중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강세를 버크셔 B주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자, 경기 지표 나왔는데요. 2월 도매 재고 나왔습니다. 전월보다 2.5% 증가한 8,182억 달러로 나왔습니다. 전망치는 2.1이었고요. 지난 1월 도매 재고는 1.2%로 상향 조정됐는데 1.2%였습니다. 그러니까 도매 재고가 늘었다. 이게 애매하죠. 이거는 경제학자들이 좀 분석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재고가 늘어나는 게 좋고요. 근데 어느 수준부터는 재고가 늘어나는 게 안 좋습니다. 재고 확보를 위해서 공장 가동률이 많이 올라가는 동안에는 기업들한테는 좋은 것이고요. 팔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기업 가동률을 높이는 건데, 근데 어느 순간 재고가 너무 많아지면 어떻게 해? 공장 가동률을 떨어뜨려야죠. 재고가 많은데 왜 만들어? 그러면 이제 경기의 탄력이 줄어드는 거니까 지금 요거 부분은 제가 이제 미국 경제 분석하시는 분들이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거 경제자까지는 아니라서. 네, 오늘도 장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양한 컨텐츠들이 올라가는데요. 주말에 좋은 컨텐츠들을 집중시켰는데 많은 분들이 주중으로 좀 넘기는 건 어떻겠느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건 고민을 해볼게요. 그리고 오늘 댓글로도 주말에 콘텐츠를 집중 편성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주중으로 넘기는 게 좋은지는 한번 살펴봐 주시고 댓글을 여러분이 참여해서 이건 만들어 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저희가 사실 정확하게 판단 못 해요. 이건 보시는 분이 정답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 주신다면 저희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 저는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0월 달에 이 옷이 좀 넉넉하게 느껴지도록 몸매를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행복하고 건강하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꽃놀이 잘 하시고요. 안녕.